일본이 온다. 이 책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일본의 새로운 대외 팽창, 네 번째는 한국이 선택할 미래라고 해서 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택할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나 두 번째 파트는 익숙한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 파트와 네 번째 파트를 중심으로 이 미중 패권 전쟁과 그다음에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참고로 작년 9월에 나온 책입니다. 따라서 최근 몇 달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인 김현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님이시고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태어났고 1962년생입니다. 대구 시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포항제철,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코 장학회의 지원으로 일본의 게이오 대학교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시기에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현철 교수님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여러 기업에서 자문 역할을 하셨고 삼성전자에서는 7년간 자문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먼저 이 책의 순서와는 다르게 아세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약 6억 명, GDP는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많이 있고요.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아세안이 또 6% 정도입니다.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약 11%, 아세안이 6%입니다. 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양자택일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서 한국에게 숨쉴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인도와 아세안 같은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 정책은 인도, 아세안과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이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수지도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과 무역 흑자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는 양세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투자 금액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신남방 정책을 중요시하고요. 또 이 정책의 폐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점점 더 첨예해지면서 신남방 정책은 그러한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정책을 함께 추진하자고 하면 그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함께 하자고 하면 되었고,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함께 하자고 하면 1대1로와 신남방 정책을 함께 하자고 하면 되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방법으로 어느 쪽이든 함께 하자고 역제안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신남방 정책도 폐기되었다. 신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이 전임 정부의 정책 중에 신남방 정책만은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새 대통령은 아세안을 처음 순방하는 자리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자주적인 세계 전략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을 계승하겠다는 선택을 아세안 국가들 앞에서 한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인태 전략을 이야기하고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이야기해도 아세안 국가들은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확고한 자주적 원칙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 아세안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해 들어오라는 원칙을 견지한다. 이러한 원칙이 있기에 신남방 정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한 한국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달리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다. 한국이야말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 국가인 것이다. 그런 나라들 앞에서 미국과 일본의 아류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니 그들은 한국의 새 정부를 어떻게 평가했겠는가? 그러면 인도태평양 정책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은 처음에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주도한 정책입니다. 2016년 8월에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해서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인태 전략을 양국 공동의 외교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 아베는 트럼프를 설득해서 쿼드를 출범시킵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만이나 한국이 없다면 일본은 사실 외딴 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듯 합니다. 아베 신조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멀리서 보기에도 너무 살살거린다, 비굴하다는 느낌이 확 느껴지는 장면이었는데 사실은 이때가 2017년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였고 결국 아베 신조는 극진한 대접을 제공하면서 인태 전략을 트럼프에게 팔겠다는 목적을 결국 달성합니다. 이런 데서 일본의 저력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본인들의 시각에서 세계 전략을 설계하고 그 흐름을 주도하고 성사시키는 힘과 마인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수상의 본적지와 지역구는 야마구치현입니다. 과거에 조슈번이라고 불린 지역입니다. 이 지역 출신들이 메이지 유신의 중심축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정한론을 설파한 요시다 쇼인도 이 지역 출신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말입니다. 국력을 키워 뺏기 쉬운 조선과 만주, 중국을 우선 복종시키고 교역에서 미국과 러시아에게 이른 것은 조선과 만주로부터 충당해야 한다. 잘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가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입니다. 하여간 이 야마구치현은 일본 우익의 발상지라고까지 불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온다 이 책에서는 이 아베 신조를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북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고 자민당 간사장이 된 사람이 이 아베 신조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베 신조는 한반도 관련하여 평화체제 구축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트럼프와 미국 정부를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아베 신조 전 수상은 이제 지나간 사람이니까요.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를 대하는 일본의 자세이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우리도 그 생각을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베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뒤에는 일본 보수 우익의 한반도관이 있다. 한반도를 분단 상태로 고착시켜 놓아야 일본의 국익이 극대화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소위 기지국가론이다. 기지국가론은 한반도를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가능한 상태인 전장국가로 묶어두고 일본은 그 후방에 기지국가로 자리매김하자는 전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의 안보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달콤한 추억 때문일까?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든 전장국가로 묶어두고 싶어한다. 여기서 달콤한 추억은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이 경제 호황을 누렸던 그 추억을 말합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호감도는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과 완전히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당장 우리는 언제 북한과 전쟁 상태에 돌입해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이고 또 중국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설사 한반도 대만이 전쟁터가 되더라도 일본은 그만큼의 피해를 입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또 수출이 차지하는 규모도 일본 경제에서는 한국만큼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좀 식상한 이야기지만 한국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은 국가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과 상황이 다르고 따라서 생각하는 바도 달라야 되겠죠. 부분적으로 의견이 같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한국만의 시각이 있어야 함은 자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찍어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다가 좀 더 세련되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만 중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는데요. 마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관계를 끊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런 완전한 디커플링은 가능하지도 않고 미국도 그런 전면적인 디커플링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미국에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제발로 우리의 유리한 점을 버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IMF의 논문 관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10년에 걸쳐서 GDP가 각각 3%,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미국이 1대1로 붙었을 때요. 이것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무역 전쟁은 잘못된 정책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혐오를 등에 업고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가한 무역 보복 조치는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큰 충격을 주는 정책이었다. 이에 비하면 첨단 기술 전쟁은 핀포인트 전쟁이다. 중국의 가장 큰 약점만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이기에 중국에 충격을 주면서도 미국과 세계 경제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물론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을 지닌 한국에는 큰 영향을 주었지만 무역 전쟁 같은 우격다짐보다는 훨씬 정교하고 세련된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그런데 이 미국 단독이 아니라 동맹국들과 같이 중국을 조이면 미국은 타격을 덜 받으면서 중국에 대한 파괴력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OECD 국가들과 연합해 중국과 경쟁하는 경우다.
이 경우 10년에 걸쳐 미국은 GDP 감소율이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된다.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경우 마이너스 3% 역성장하는 데 비해 OECD 국가들과 연합해 경쟁하는 것이 미국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왜 자유민주주의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경쟁하면 중국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IMF 논문에 따르면 이 경우 중국 경제는 10년에 걸쳐 마이너스 8%나 역성장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은 서진 전략입니다.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받는 타격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되는 국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에서도 자유롭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여도 상관없는 국가입니다. 일례로 쿼드에 참여하면서도 또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소비해주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 인도입니다. 이 IMF 논문에서는 한국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됩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과 붙던 미국이 OECD 선진국과 연합해 중국과 붙던 한국의 피해는 큽니다. 전자의 경우 10년에 걸쳐서 GDP가 6% 하락할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 5% 하락을 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 전 세계가 블록화되고 어느 국가로는 들어가는 길이 막힌다면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미국, 중국과 다 교역할 수 있다면 한국의 GDP는 10년간 1% 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이 박살날 수 있다는 양자택일의 문제인데 저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말한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독일의 슈울츠 총리는 독일 기업가들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고 친중국 행보를 보이는 대표적인 유럽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제재에 불참한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시아의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동의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불참했다.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뿐만 아니라 쿼드 가입 국가인 인도, 전통적인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까지도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미국의 1급 패권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한국은 비교적 작은 나라이고 북한도 위에 있고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자는 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대만은 더욱 공격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했다. 중국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투기로 영공을 통과하는 위협을 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실용주의 노선으로 나간 것이다. 이 틈을 타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제치고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만은 중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국민당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 미국의 양다리를 걸치며 실리를 챙기는 것이다. 정치가 이념과 가치, 이데올로기 등을 가지고 강하게 규제를 해도 돈은 더 많은 수익을 쫓아서 귀신같이 흘러들어가는 속성이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미국의 수입을 보면요. 멕시코의 비중이 늘었고 중국의 비중은 감소 추세입니다. 중국이 주황색 선이고 멕시코가 빨간색 선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규제를 피해서 우회해서 수출을 하기도 하니까요. 실제 중국의 대미국 수출량은 과소 보고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오른쪽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수출량은 트럼프 규제 이후로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중국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멸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첨단 기술 산업에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되 나머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두들겨 맞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 상인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구의 실언을 다시 들추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측면에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 새 정부가 탈중국 선언을 해버렸다. 대통령실에서 한국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수석이 2022년 7월 2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탈중국 경제정책을 시사했다. 이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고성장 국면이 끝나가고 있기에 다른 대체 시장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사람이라면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산업통상부 등을 움직여 조용히 대안시장을 찾고 또 그 대안시장을 충분히 성장시켜 시장 다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제 한국이 확연하게 미국 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가 체계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은 크게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고 마치 선제 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은 당연히 도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평양 쪽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이런저런 군사 도발을 이어나간 것이다. 이에 위기를 느낀 한국 정부는 확장 억제력을 요구하는 등 미국에 더욱 매달리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전략 폭격기나 항공모함, 핵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 주변에 출격시킨다. 그래서 이게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썼으니 다른 부분은 한국이 미국에게 양보해도 되는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순진한 한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쏙 뺀 IRA를 통과시켜버렸다.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조문이 포함됐다. 미국은 경제 안보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한국이나 대만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보조금을 주는 조건이다. 초과 수익 공유와 첨단 칩 공정에 대한 정보 접근, 중국 또는 관련 국가에서 10년간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금지한 조건이었다. 한마디로 보조금을 줄 테니까 더 벌면 이익을 미국에 토해내고 핵심 정보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반도체 업계는 이럴 바엔 미국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게 더 낫다. 미국이 이런 조건을 먼저 제시했다면 국내 기업 누구도 미국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조차 이번엔 미국이 반도체 깡패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핵 문제 때문에 이미 미국의 전략 자산을 많이 사용한 상황에서 다른 문제의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끌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무엇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졌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대만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이 일본 측에 가담함으로써 지정학적 긴장이 한반도에도 발생하는 체제가 되어버렸다. 자주적인 외교권을 발휘했다면 한반도는 한 발 비켜갈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가 일본 편에 붙기로 해서 일어난 결과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제는 일본이 중국과 척을 지고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포위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미국이 포위망을 풀거나 혹은 일본이 포위망을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이 유럽을 먼저 보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2023년 3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대중국 전략으로 디리스킹을 천명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가능하지 않으니 가능하지 않으며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계는 흑백이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 달 뒤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과 2차례 회담을 가진 뒤 유럽은 미국 의존도를 줄여 대만과 관련된 미중 대립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두렵다고 우리가 미국의 추종자나 속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미국 기업들도 이 워싱턴 정가하고는 의견이 다르죠.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일본이었다. 하야시 외무상을 베이징으로 급파해 친강 외교부장과의 만남을 추진했다. 기시다는 중국과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운 아베의 대중국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를 기용한 것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중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친중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고노다마로 유명한 전 중의원 의장인 고노 요에이를 일본은 중국에 급파했습니다. 이 고노는 아시아 관계를 중요시하는 인물이고 일본 무역협회장 자격으로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야시 외무상과 고노 회장의 중국 방문은 2012년 이후 일본이 추진한 대중국 봉쇄 정책에서 크게 후퇴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과 중국이 완전히 가까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계속 서로 접촉도 하고 양면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4월 16일 일본이 발표한 외교 청서에서는 5년 만에 다시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호혜 관계로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었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제 균형을 잡는 움직임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본은 변화하는 미국을 보면서 언제까지나 자신들이 돌격대 역할만 할 수는 없음을 깨달았다. 특히 아베파를 위시한 신주류들의 힘이 서서히 빠지면서 대중국 정책도 수정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돌격대의 선봉을 자처한 한국 정부는 닥쳤던 개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이에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국내 정치 대립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4차 십자군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이 4차 십자군들은 이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오히려 기독교 제국인 비잔티움을 공격하고 대규모의 학살, 약탈을 일으키고 라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이 역사의 도도한 물결은 이념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게 돌아간다면 우리의 선택도 쉬울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김현철 교수님의 일본이 온다를 살펴봤는데요. 책에서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 여러 고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김현철 교수님은 요새 유튜브에서 이 일본의 경영 사례들 많이 소개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